나눠보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0분입니다. 출발이 좀 늦었네요, 확실히. 그러면 후딱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대장동 재판 소식입니다. 오늘 김용 부원장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김용 부원장 공판은 이제 중반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보통 항소심 공판이 오래 끄는 경우는 잘 없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제 공판 길이 많이 잡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서둘러 끝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법원이라는 놈들이 참 웃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빨리 끝내려고 하고 민주당 쪽에 대한 재판은 빨리 끝내려고 하면서 국힘당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나경원에 대한 재판 아직까지 재판이 재개될 그런 낌새가 없어요. 아니 증거 다 있겠다. 사실관계 다툼 없겠다. 그냥 법리 해석만 하면 그만인데 이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거 그거는 누구 말 맞다나 봐주기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재판이 제대로 됐다면 지금 국힘당 국회의원들 중에 국회의원 배지를 떼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아울러 이번에 낙선했지만 출마 자체가 불가능했었을 사람들도 있죠. 자, 그런데 이 이재명 대표 쪽 재판은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나와야 되는 감정서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자, 감정서가 오고 난 다음에 다음 언제쯤 마무리 짓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감정서도 오기 전에 마무리 지을 생각부터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정말 재판 더럽게 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보고 불공정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네요. 자, 아무튼 오늘 김용 부원장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유동규의 진술, 이 유동규 진술이 과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됐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이 대장동 재판에서 유동규 진술을 빼고 나면 증거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유동규 진술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증거가 되는 것들도 많고, 유동규 진술이 있기 때문에 증거랍시고 찾아온 것도 있어요. 진술이 없었으면 전혀 증거 가치가 없었을 것들이 마구 증거 능력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게다가 검찰은 이 유동규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참고인들 진술을 막 윤색, 조작, 왜곡하고 있죠. 그러면서 심지어 야, 이대로 써, 불러주는 대로 써, 요딴 짓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진술을 얼마나 신빙할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는 재판의 전체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바로 그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시간이 열렸습니다. 김용 부원장 측에서는 강력하게 주장하죠. 유동규는 감형을 받기 위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사실 모든 뇌물죄의 책임은 유동규가 져야 하는 거 아니냐. 돈은 다 유동규 지가 받았으니까. 그런데 유동규는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서 이거 내 거 아니야. 실은 이거 이재명 거야. 실은 이거 김용 거야. 실은 정진상 거야. 라는 식으로 둘러대지 않았느냐. 따라서 유동규라는 자는 이 사건에서, 대장동 사건에서 거짓말을 할 가능성, 위증을 할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이 나오자마자 유동규도 발끈, 검찰도 발끈. 폭주했다고 한 말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재발절인 도둑, 도둑이 재발절인 거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되네요. 자, 오늘 김용 전 부원장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오늘은요,
구글 타임라인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열리는 마지막 재판 될 것 같아요. 즉 9월 20일까지인가 이 판결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감정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뭐 피고 측도 그렇고 원고 측도 그렇고 공방을 벌이는 과정, 의견서를 많이 제출했을 겁니다. 이 의견서에 대해서 법정에서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구술 변론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그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됐고, 핵심적인 쟁점이 바로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유동규가 과연 거짓말을 할 동기가 있느냐, 위증의 실익이 있느냐라는 거죠. 검찰은 지금까지 유동규의 실익이 없다, 위증의 실익이 없다, 지가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 왜 거짓말하겠냐. 이 검사들이 약간 좀 머리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 돈을 다 내가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 돈은 사실 내가 받은 게 아니고 나는 전달하는 과정에 불과해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좋은 변명거리 아닌가요? 내가 다 받았다, 내가 받아서 다 썼다 라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중형을 선고받을 일이죠. 하지만 실은 내게 아니고 라고 해버리면 처벌을 경감받는 겁니다. 실제로 유동규 처벌을 경감받았어요. 그런데 이 고장난 라디오도 아니고 검찰은 계속해서 유동규가 중형 선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어쩌고 저쩌고, 뭔 중형 선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 언론이 바로 지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냐. 유동규는 자기 책임을 남한테 떠넘기는 게 되니까, 이재명한테 떠넘기고 정진상, 김용한테 떠넘기게 되니까 당연히 거짓말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무슨 중형 선고가 위험성이 있다 그래. 개 같은 소리 하고 하지 말라 그래. 자, 최소한의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뻔히 보입니다. 이 정도는 언론이 지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도 지적 안 하죠. 이번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 늘상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언론이 오히려 검찰의 개소리에 부화내동해서 검찰 개소리를 계속해서 주워 삼기는 이런 태도를 보여왔죠. 야, 정말 누구 말 맞다나 싸다구 마려운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오늘은 드디어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 측과 김용 부원장 측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검찰도 발끈해서 승질을 냈죠. 자, 김용 부원장 측의 핵심 주장은 유동규가 거짓말을 할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장동 사건에서 돈을 받은 공무원은 유동규가 유일합니다. 유동규가 돈을 받아서 집단에는 지 혼자 먹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위에 상납했다라는 식으로 주장해요. 내가 받은 게 아니다. 그리고 이 부분 유동규가 받은 돈은 이미 남욱 등에 의해서 낱낱이 밝혀져 있는 상태였죠. 이 상황에서 유동규가 할 수 있는 건 뭐? 그래, 내가 다 먹었어요 라고 하면 정말 중형이 선고되겠죠. 아니야, 나는 단지 지나가는 정거장일 뿐. 실은 이거 내 돈 아니야 라고 해야지 유동규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진상, 김용, 이재명을 끌어넣은 거예요. 이게 사건의 기본 구조입니다. 돈 받은 건 전부 다 유동규야. 그 다음에 어디로 흘러갔느냐를 모를 뿐이에요. 유동규는 그 돈을 김용, 정진상한테 줬다, 더 나아가 이재명한테 갈 것이다 라고 주장했지만 그 증거는 오로지 유동규 진술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런 기본 구조라면은 유동규는 자기가 받은 돈의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것이 재판상 훨씬 유리합니다. 혼자 다 받았다고 하면은 진짜 엄청난 형을 살게 될 겁니다. 오늘 김용 부원장 측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시는 햇볕 보기가 어려울 정도의 중형을 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할 것이다. 특히 420억 약정 부분, 김만배가 얻어낸 이익 1,400억 중에서 그중 420억을 받기로 했는데 그 420억은
사실은 이재명 대선 자금이야. 요렇게 핑계를 대야지 자기는 쏙 빠져나가는 거지. 자기는 관리 책임밖에 없거든. 그죠? 그러면은 형을 좁게 받는 거야. 420억을 지가 다 받았다 생각해봐. 예. 그럼 얘 진짜 무기징역 나와요, 이거. 근데 이거 나는 관리인일 뿐이고 사실은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해버리면 다른 사람, 그 사람이 실제 돈의 주인이 엄벌을 받지. 유동규는 처벌을 피해요. 그죠? 당연한 구조 아닙니까? 근데 유동규가 진실을 말했다?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성이 있는데도 뭔 개소리야.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발상이죠. 그렇다고 해서 유동규가 뭐 새로운 금품 수수를 인정했느냐? 아니요. 이미 다 드러난 금품 수수를 그래 내가 받았어 라고 인정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뭐 지가 받은 돈이 사실은 내게 아니다라고 뒤집어 씌운 게 지금의 사건, 대장동 사건의 구조 아닙니까? 당연히 유동규가 지 감옥 안 가려고 또는 감옥 적게 살려고 한 거죠. 그죠? 자, 그러니 유동규에게는 거짓말을 할 동기가 엄청 많았던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김용 부원장 측이 바로 지적을 했죠. 바로 지적을 했더니 유동규하고 검찰이 발끈하고 나선 겁니다. 제가 폭주했다라고 할 정도의 행동을 보였어요.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김용 부원장 측은 이렇게 얘기했죠. 유동규가 이 사건에 퀴를 쥐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자신에게 좋은 분위기로 재판이 가고 있다. 형량이 대폭 감경될 것이다. 본인 사건이 실제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평생 빛을 못 볼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형이 선고된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이유와 동기가 있다. 네,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유동규는 거짓말을 할 동기가 충분합니다. 1심에서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황당해요. 판사의 판결이 이따구로 나올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기가 찼습니다. 이와 관련, 이 판결에 관련된 사람들은 제가 볼 때 향후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늘 안타깝게 얘기하는 것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민주 열사, 민주 투사들한테 아주 강력한 처벌을 내린, 아주 무겁게 처벌한 그런 판사와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적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때 사건 조작을 했던 검사, 그때 그 조작된 사건을 유죄 판결 내렸던 판사,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때 민주화가 되었을 때, 아니 87년, 88년, 89년, 아니 2000년대가 되었을 때라도 이들에 대한 단죄를 했었어야, 그랬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참 안타깝고 통탄한스럽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유동규는 말입니다. 이 대장동 사건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엄청난 돈을 남욱으로부터 뜯어냅니다. 2013년 이후 계속 받아내요. 제가 유동규가 도대체 얼마를 받은 거야? 얘 지금까지 얼마를 뜯어낸 거야? 계산이 안 될 정도였어요. 자, 간단하게 제가 유동규가 받아 뜯어낸 돈 얘기해 볼게요. 2013년 이후 1000만 원, 2000만 원씩 뜯어내기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3억까지 가게 되죠. 유동규가 직접 남욱한테 연락해서 3억 준비하라고 이렇게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욱이 지금 돈이 그렇게 마련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일단 9천만 원 드릴게요. 일단 7천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하죠. 어쨌거나 그래서 3억 가까이 돈을 지급합니다. 이게 유동규의 행태였어요. 유동규는 이거를 지가 쓴 게 아니고 상납했거나 이재명 대표, 당시 성남시장이 재선 자금으로 썼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가 다 받았다고 하면 이것만 해도 실형이 나올 수준의 상당한 금액입니다. 억 단위 넘어가면 실형 나와요, 이건. 자, 그리고 2014년 4월에는 또 1억을 받습니다. 남욱으로 받죠. 그 다음에 유동규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유원홀딩스 운영자금으로
남욱 등 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40억 원을 받아 챙깁니다. 자, 그리고 이와 별개로 이혼자금, 전세자금 등 각종 명목으로 11억 8천만 원을 또 받아 챙기죠. 경선자금을 핑계로, 그러니까 대선 경선자금을 핑계로 또 8억 4천만 원을 받습니다. 유동규는 이 중에 6억 원을 김용 정진상한테 줬다라고 주장을 하죠. 처음에는 김용 정진상한테 다 줬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김용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하여튼 그리고 8억 4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6억 정도만 주고 나머지 2억은 지가 슈킹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외에 제가 빠진 게 몇 가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여기 있는 것만 봐도 한 60억 가까이 60억 넘게 돈 받았네. 이른바 420억 약정설은 여기서 빠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보다 더 많아요. 자, 요약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렇구나. 김만배한테서 1억도 받았죠. 이거 현금으로 받았어요. 김만배가 현금으로 챙겨서 딱 갖다 줬다라고 진술합니다. 자, 받은 돈 60억, 여기만 벌써 60억이 넘죠. 상당히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2014년 이후에 1억 받은 거, 이혼자금, 전세자금 등으로 11억 빌린 거, 이거는 아예 기소 대상에서도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경선자금 이 부분도요, 사실은 기소가 안 돼요. 그래서 유동규가 형이 엄청 감경이 됐어요. 김용 부원장은 징역 8년씩 나왔는데 12년씩 이렇게 나오는데 남욱 같은 경우에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밖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 있습니다. 이미 한 2년 정도 감옥에 실형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딩가딩가 놀 수도 있는, 감옥에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거 노리고 지금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뭐라고 떠버리든 간에 어쨌거나 지금 이 남욱은 밖에 나와 있어요. 향후 감옥에 갈 가능성 적죠. 구형 자체를 검찰이 적게 했습니다. 자, 이 기사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안진걸 소장을 비롯한 이 시민단체들이 유동규를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경찰에 고발합니다. 경찰에 고발한 내용은 이래요. 아까 제가 검찰 기소에서 빠졌다고 하는 11억 원, 이 11억 원을 왜 기소하지 않느냐, 처벌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경찰에 수사를 요구하는 기사를 씁니다. 기자회견을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그래요. 이 당시 기자회견에 나왔던 시민단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증거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죄를 받는 신기를 부리기도 했고 유원홀딩스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유동규는 수사가 중단된 채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추가 수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새롭게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기소를 안 하고 기소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아예 수사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이 시민단체가 경찰에 유동규를 수사해 달라고 이렇게 고발장을 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검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검찰의 이 직무유기가 더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야말로 공수처에 좀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 기소가 안 된 거 2014년 4월 그 1억 원은 당시 유동규가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소 안 한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2021년 부분 여기에서 11억 부분이 빠진 거는 사실 유동규가 내부 고발자이기 때문에 중형 선고를 무릅쓰고 내부 고발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선처를 해준 것이다 라는 식으로 평가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참 변명도 가지가지 하고 있는 거죠. 유동규가 2014년 4월에는 공무원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원래 처벌하는 거는 뭐냐면 사후뇌물죄라는 것도 있어요. 예? 퇴직하고 난 다음에 돈을 받기로 하고 부정처사를, 부정한 청탁을 받아 들어주는 게 있어요. 사후수뢰죄라고 합니다. 사후수뢰죄. 그 다음에 수뢰 후 부정처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수뢰죠.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일 때 일정한 불법 행위를 부정한 청탁을 봐주고 그 대가를 퇴직 후에 받거나 다시 공무원이 되고 난 다음에 부정한 처사를 해주기로 약속하고 미리 돈을 받거나 이거 다 처벌 대상이 돼요. 근데 유동규는 2014년 4월 이 한 두세 달 정도만 공무원이 아니었지 그 전도 후도 다 공무원이었어요. 성남시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딱 그때만 공무원이 아니었다라고 해가지고 처벌을 피한다? 아니 누가 보더라도 그 전에 해먹었던 그 비리, 그 비리에 대한 대가였고 앞으로 해먹을 비리에 대한 대가로 받은 건데 뭐 둘 중 어느 쪽이 됐든 간에 하여튼 그 과거 혹은 미래에 저질렀던 혹은 저지르기로 한 이 행위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은 건데 단지 그 시간대 공무원이 아니었다고 기소를 안 한다. 이거는 검사가 뻔뻔스러운 겁니다. 검사가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법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대뜸 다 화를 내야 될 대목입니다. 기자들도 마찬가지지. 대뜸 다 화를 내는 게 마찬가지지. 이게 말이 되느냐고. 자, 보시다시피 검찰은 지금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지금 엄청 늘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보면서 참 답답합니다. 예. 자, 아마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상당히 곤욕스러운 상황을 겪었을 거예요. 열심히 변명을 하긴 했지만 제대로 된 이 뇌 구조를 가진 사람이라면 검찰의 변명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허황된 것인지 얼마나 이게 궤변인지 금방 알아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 정도를 모를 수는 없죠. 상식선에서 생각해 봐도 법리를 떠나서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때도 말이 안 되는 주장들 아닙니까? 그러니 검찰로서는 그 자신들의 어처구니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어떻게 보면 약간 숨겨보기 위해서라도 폭주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런 사람이 있죠. 꼭 싸우다 보면 싸우다가 밀리면은 너 몇 살이야!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죠. 지금 검찰이 딱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다툼하다가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지금 한쪽에 몰리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는지 뻔히 드러나게 되니까 갑자기 버럭 승질을 내면서 너 몇 살이야! 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죠. 실제로 검찰은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김용 부원장 측에서 제시한 이 주장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저는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그게 무슨 가당치도 않은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그 무슨 또 어거지를 쓰려고 무슨 궤변을 늘어놓으려고 그딴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검찰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 변호인 측에서 혹시 싶어서 움츠러들기를 바라는 뭐 그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하고 억지 주장을 늘어놓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리하니까 너 몇 살이야? 라고 외친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자, 문제는 언론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너무나도 쉽게 뻔뻔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언론이 언론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언론답고 적어도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면 검찰이 지금 하는 얘기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건지쯤은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에 대한 기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오늘 검찰이 이 변호인하고 언쟁을 벌이다가 폭주했다.
유동규가 폭주했다. 라는 기사를 쓴데도 몇 군데 안 됩니다. YTN 같은 경우는 아예 쓰질 않았어요. 그리고 기껏해서 쓴 게 뭐다? 예, 이 두 제목을 보십시오. 뇌물수수 김용 항소심 11월 결심 연내 선고 가능성. 예, 두 언론사, 이게 다 다른 언론사에서 쓴 기사입니다. 하나는 연합뉴스고요. 하나는 뉴시스인가? 하여튼 뭐 다른 언론사예요. 그런데 마치 복붙한 것처럼 똑같지 않습니까? 딱 차이가 나는 것은 8억대 불법 수수, 뇌물 수수, 요것만 틀려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심지어 기사 내용을 보면 더 황당합니다.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은요, 이 많은 내용 중에 오늘 검찰이 김용 부원장 쪽 변호인한테 발렸다라는 내용은 이 세 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기사 말미에 잠깐 나옵니다. 그나마 검찰 측 주장이 절반 이상이에요. 참 참담한 수준 아닙니까? 예, 이게 우리나라의 언론 수준인 겁니다. 검찰이 저렇게 폭주할 수 있는 것은 언론이 감시 기능을 포기했기 때문에, 언론이 감시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박한 수준의 법률 지식, 그리고 더 천박한 수준의 상식, 그리고 참 천박한 수준의 논리, 추리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분석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사고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삼박자 천박성이 너무나도 딱 맞아 떨어져서 지금의 언론, 이 참담한 현상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법률 지식 부족, 상식 부족, 사고력 부족이 아니여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면 이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검찰의 주장에 동조해주고 검찰의 나팔수가 된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사악한 거죠. 언론은 선택해야겠네요. 사악해질 것이냐, 아니면 멍청해질 것이냐. 글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악하기도 하고 멍청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7분입니다. 네, 봉코님, 검새들 세상